강원국 작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는 고동원 비서관님이 연설비서관 하셨고요. 여기 왔다 가셨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걸 그냥 바로 올려버리시대. 이것도 올리실 건가요? 다 올리셨어요? 다른 분들도? 가서 좀 봐야 되겠네. 보니까 제 뒤에 윤태영 선배님 강의가 또 있고, 우리 또 백이찬 비서관님 강의 조금 전인데 다 겹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안 하신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실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백이찬 비서관, 윤태영 선배가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 철학이라든가 그런 건 두 분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분한테 배운 글쓰기 방법을 한 20개 말씀드릴게요. 시계가 어디 있나? 이 시간 가는 걸 어떻게 알죠, 이거? 일단은 뭐 되는 데까지 하죠, 뭐. 우선 첫 번째는요. 원래 제 강의가 되게 재밌는데 오늘은 재미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얻어가는 건 많으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글을 써야 될 때 쓰는 분은 아니셨어요. 쓰고 싶은 때 써뒀다가 써야 될 때 써먹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중요한 글쓰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이 글을 써야 될 때 쓰죠. 누가 또 쓰라고 할 때 쓰죠. 이런 글쓰기는 재밌을 수가 없죠. 자기가 쓰고 싶은 때 써야죠. 그리고 그렇게 써뒀다가 써야 될 때 써먹으면 되죠. 이제 그런 분들은 늘 쓸 말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쓸 기회가 주어지면 그걸 되게 반기고 좋아하세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글쓰기가 정말 재밌어요.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그거를 했거든요. 블로그 홈페이지 여기다가 한 2,800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제 책을 지난 6월 말에 쓰는데 그냥 다 써지더라고요. 블로그에 하루에 뭐 원래 시작할 때는 하루 3끼 먹듯이 3개는 쓰자 이런 마음으로 썼어요. 밥은 3끼 먹으면서 내 영혼에, 내 의식에, 내 정신에 밥은 안 주냐. 밥을 주자. 그렇게 해서 한 2,000 몇백 개 글을 썼고요. 그걸 쓰니까 책이 써진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왜 노무현 대통령이 관제 글을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오셨는지 저녁 때 그 야심한 밤에 즐거워서 그러신 거죠. 할 말이 있으니까. 할 말이 있는 사람, 쓸 말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글쓰기를 앞두고 그렇게 즐겁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평소에 쓰라는 겁니다. 당장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써보세요. 뭐 길게 쓰실 필요 없고요. 저는 뭐 3-4줄 써요. 어제는 몰랐지만 오늘 알게 된 거. 오늘 내 어떤 느낌이나 감정 또는 어떤 뭐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내 의견, 내 생각, 또 갑자기 떠오른 과거의 나의 기억 이런 것들 아무거나 쓰면 돼요. 한 꼭지를 쓴다는 걸 목표로 하고요. 뭐 분량이라든가 무슨 내용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써두시면 나중에 다 그게 글 쓰는데 써먹게 되더라고요.
그 개수는요 앞에서 좀 세워주세요. 제가 번호를 매기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 다음으로는 말해보고 쓰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이제 구술을 해주셨죠. 구술 말을 하시면서 이제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생각도 난다고 그러셨고요. 말을 하면 생각이 정리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리가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잘 받아 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 쓰면 글이 됐죠. 저는 요즘도 이제 글을 쓸 일이 있으면 산책을 하면서 말을 해봐요. 기고할 일 글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봐요. 말이 안 나오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 맨날 앉아 있어봤자 안 써져요. 말해보면 알거든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지, 또 내가 그거를 확실히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분량을 내가 쓸 말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뭐 상대가 누가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혼자 얼마든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의 글쓰기가 많이 팔렸죠. 30만 부 넘게 팔렸으니까. 그는 그렇게 많이 팔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제가 말을 계속 해보고 쓴 결과여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5년간 글은 전혀 안 썼죠. 말만 했어요. 강의를 한 게 아니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그 청와대 생활이라든가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제 8년 가까이 청와대에 있다가 이제 막 나갔을 때니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 수도 없이 답을 했어요. 그걸 5년간 했죠. 하다 보니까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 말이 점점 재밌어져요. 말은 계속 하면 할수록 재밌어지고요. 분량도 더 늘어나고요. 더 쉬워지고, 그러니까 뭐 비유도 들고 뭐 근거도 되고 이러면서 말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 대통령의 글쓰기를 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굉장히 독자들이 읽기에 그 편안한 글이 되지 않았나. 그냥 말하듯이 썼거든요. 5년간 말한 게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는 게 기억이 돼 있고, 그래서 글을 쓰실 때 꼭 말해보고 쓰셔라.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논리로 쓰라입니다. 논리로.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논리적인 분이신들, 변호사 하시면서 논리적이죠. 우리 윤태영 선배가 그 말씀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 말도 이게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고 논리적인 접근이다. 그 아내를 결혼 전에 그런 걸 알고 결혼했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 내가 그럼 아내를 버려야 되냐 이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굉장히 논리적이시죠. 어찌 보면 그래서 논리와 감동 이런 게 있다면 논리를 우선하시는 분이죠. 근데 논리라는 게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개연성이 있는 거야. 들었을 때 납득이 되는 거죠. 그거 말이 돼. 이런 게 저는 논리라고 생각해요. 앞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도대체 논리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나. 바바라 민통과 피라미드 쓰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봤는데 사실 거기서 그런 건 이런 거예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과거에는 어쩌고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날까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서 답을 내는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논리가 이중 구조 논리가 좋다 그러면서 총론이 있고 총론에 강론을 달고 이 강론 하나하나마다 총론과 강론을 만들어라 그러셨거든요. 큰 총론이 있고 밑에 강론이 있으면 이 강론에 또 총론과 강론, 그래서 입체적인 논리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광복절 경사를 쓰시면서 분열에 관해서, 분열과 통합에 관해서 쓰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열의 원인을 총론에서 이제 분열의 원인을 세 가지 강론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양극화, 지역감정, 남북 분단과 이념 갈등, 이렇게 세 가지로 해놓고 양극화 하나에도 또 총론이 있고 또 강론이 있는 거죠. 양극화에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에 또 이렇게 강론을 할 수 있잖아요. 글을 그렇게 2층으로 쓰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면적이고 밋밋하다. 그분한테는 이제 그런 게 논리적인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글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일단 기본적으로 연역적으로 쓰고 귀납적으로 쓰는 거 있죠. 연역적 두괄식, 미괄식, 이건 다 아실 것이고, 그다음 또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것도 논리적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공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논리적이에요. 우리나라, 동북아, 아시아, 세계. 그 다음에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입니다. 상중하, 수준. 글을 쓸 때 상중하로 나눠서 글을 쓸 수 있어요. 또 단계를 얘기해도 논리적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를 얘기할 수도 있죠. 또 어떤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대한 답을 하나씩 내는 거. 가설을 하나 세우고 답 내고, 가설을 세우고 답 내고, 이런 것도 이제 논리적인 거고. 쉽게 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고 단계를 얘기하고 수준을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글이 납득이 돼요. 글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종이 한 장에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그릴 수 있으면 논리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이제 개요를 짜고 글을 쓰는데, 그런 개요 같은 게 머릿속에 딱 그려진 상태에서 글을 쓰면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죠. 근데 그런 논리라는 건 되게 이런 거예요. 막 흩어져 있는 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슷한 것끼리를 묶는 거, 범주화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 범주화되어 있는 덩어리들을 위계를 지워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그게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막 쓰고 쓴 것들을 관계되는 것끼리 덩어리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에 순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논리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질문으로 쓰라입니다. 사실 글쓰기는 어찌 보면 자기 질문에 자기가 답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지? 그게 누구였더라?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뭐지?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죠. 사실 물을 수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막막하다는 것은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보고서에 보세요. 보고서의 중간 제목들이 다 질문이에요. 현황이 어떻게 돼? 그 문제점이 뭔데? 대책은 뭐야? 이거 하면 좋은 게 뭐고 안 하면 뭐가 문제야? 이런 게 기대 효과 뭐 이런 거잖아요. 보고서 쓸 때 내가 아는 거 쓰는 게 아니고 상사가 알고 싶어 하는 거, 궁금해 하는 거, 상사의 질문에 답하는 거잖아요. 모든 글쓰기는 그래요. 사실은 독자의 질문에 답하는 거죠. 독자가 뭘 궁금해하고 뭘 알고 싶고 무엇을 재밌어 할지를 알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책을 한 권 쓰고 싶다. 그럼 그 책의 주제에 관한 만약에 100개의 질문을 자기가 던진다. 그러면 그 100개 질문의 답은 다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백문백답으로 글 쓸 수 있죠. 기자들은 항상 질문을 육하원칙의 질문을 기사 쓰면서 던지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이게 다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선되고 나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연설을 하시겠다고 연설문을 써서 주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문이에요. 이거를 뭐 해수부를 없애도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국민한테 묻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질문이에요. 일종의 유도 질문이죠. 넛지 같은 거죠. 쿡 찌르는 거죠. 답은 당신이 내라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이 더 설득이 되거든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 광고 중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우리가 스스로 답해요. 배달의 민족. 예? 그게 요기요나 뭐 이런 거보다 광고비를 절반도 안 썼대요. 그냥 배달의 민족, 그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 쓰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어떤 민족입니까? 계속 묻기만 했어.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막 소비자들이 답해. 그래,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을 쓰는 거야, 계속.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이러면은 반감을 갖죠. 그렇지만 물어보면 자기가 답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질문을 글에 많이 활용할 수가 있죠. 하루에 하나씩 자기한테 질문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하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뭐라고 답하지? 하루에 딱 하나씩만 그 질문도 정하고 답도 내가 해보세요. 그 하루에 하나씩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갈 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 하나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재밌고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정답이 아니잖아요. 내 의견,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나씩 던져버려. 노무현 대통령은요, 정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뭐 산행을 가셔도 계속 물어보세요. 직무실에 켜 있는 뭐 Y10 그 밑에 자막 흐르는 걸 보고 계속 물어보세요. 호기심이 많고 궁금증이 그런 분들이 저는 질문하고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질문 중에 나는 중요한 건 두 가지 질문. 하나는 누가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의문을 가져.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 그거 맞아? 당신 말 맞아? 의문을 갖는 거. 책을 읽을 때도 까칠하게 읽어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의문을 가지면서 읽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비판적으로 읽어요. 내 생각은 안 그런데. 그러면서 스스로 반론해요. 비판하고 반론해요. 이것도 반문하는 게 다 질문이죠. 우리는 질문을 안 해요. 근데 그분은 계속 의문을 가지고 비판하고 반론하고 토를 달고 이런 거죠. 이게 다 저는 반문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자기 생각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책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그거를 평가해 봤을 때 그때
자기 걸 만들 수 있고 그걸 글로 쓰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질문으로 글쓰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제로 글쓰기입니다. 주제로 글쓰기.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문을 쓰실 때 부르시면 딱 첫 마디가 되게 이런 첫 마디였어요. 뭐에 관해 쓰지? 무슨 말 할까? 그러셨어요. 이 말은 핵심 메시지를 뭘로 하지?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뭘로 하지?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한마디를 찾는 게 연설문 작업에서 거의 뭐 절반 이상의 비중이었어요. 그 한 줄을 찾는 거. 그래서 그거를 명제 형태로 찾았어요. 대통령은 그거를 표라고도 했고 카피라고도 했어요. 명제라는 것은 무엇은 무엇입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명제에는 종류가 세 개예요. 사실 명제.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는 동물입니다. 그 사실 명제잖아요. 사실에 관해서도 시비가 걸리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을 때는 사실 명제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 명제가 있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그건 뭐 사실은 아니죠. 그거는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가치 명제죠. 세 번째는 정책 명제예요. 뭐뭇을 합시다. 분열을 극복합시다. 분열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정책 명제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메시지는. 첫 번째가 그걸 찾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대요. 왜 내가 이 성장이 복지라고 말하는지 이유를 대요. 세 번째는 근거를 제시해요. 통계가 됐든 무슨 이론이 됐든 어떤 사례가 됐든 그걸 제시해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내 의견, 내 주장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소개해요. 성장이 복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편이 있는 거거든요.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고 명분론자가 있으면 실리론자가 있고 현실주의자가 있으면 이상주의자. 그 반대편을 생각해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반대편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설득력이 높아져요. 그리 객관성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게 그 반대편 생각을 평가해요. 성장이 복지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타당하고 일리가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내 의견과 합쳐서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 싶으면 그거를 자기 주장으로 반박해서 그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 주장으로 결론을 내거나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주장을 하고 이유를 대고 근거를 달고 반대편 주장을 소개하고 그걸 평가하고 그걸 합치거나 재반박하거나 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이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제 중심의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드릴 것은 경험으로 쓰는 겁니다. 경험으로 쓰기.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뭐 글을 쓸 때 항상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반추해 보셨어요. 어디 가서 어느 기관에 가서 뭐 연설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기관과 무슨 인연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그 기관과 경험이죠. 그런 걸 생각해봐요. 자기가 겪은 거.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서 목수를 만났는데 그 목수가 집을 그릴 때 운동장에다 집을 그리는데 지붕부터 안 그린 걸 보고 자기는 평생 지붕부터 집을 그려왔는데 그래서 자기는 머리로 살았다.
집을 지어본 사람은, 손발을 움직여본 사람은 그렇게 그리지 않더라. 근데 이게 진짜다. 근데 그런 손발을 움직여보고 그런 경험, 뭐가 진짜냐? 그 사람의 그 이야기가 진짜라는 거죠. 스토리.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 사람 뽑을 때 그걸 봤어요. 어디 학교를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행정고시 합격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 그 삶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삶이 나타나는 게 그분이 한 말과 글이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무슨 말을 했고 어떤 글을 썼고 이런 걸 갖고 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쓰는 게 글쓰기에서 정말 좋은 게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해요. 재밌어 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나이만큼 있어요. 이 머리로 쓰려고 그러면 이거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이 경험은 평등하게 다 있고, 오히려 머리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경험이 부족해요. 또 뭐 우리 사회에서 되게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머리에 뭐가 많이 들었거나 출세를 했거나 그렇잖아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쓰잖아요. 대학 교수나 뭐 어디 사장님이 됐거나 정치 뭐 성공했거나. 근데 이런 분들은 머리에 많이 든 사람은 사실 경험이 없죠. 출세한 사람은 경험은 있지만 다 승승장구한 경험이고, 맵고 짜고 쓰고 이 역경, 시련, 고난 이런 갓난 신고를 겪은 경험이 부족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 있는 경험을 가진 분들은 글을 안 써요. 하반끈이 짧대 자기는. 내 글을, 나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누가 이거를 읽겠니? 나 고생만 칙사하게 하고 살았는데 내 글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난 독서도 안 했다고. 독서할 필요 없거든요. 독서할 시간에 뭔가를 했겠죠. 그 경험을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쓰고, 근데 또 경험은 재밌는 게 모든 이야기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걸 겪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 느낀 거, 알게 된 거, 어떤 교훈, 시사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걸 다뤄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야기는 재밌고 거기에 의미가 있으면 재미와 의미를 충족해요. 재미와 의미를 충족하면 글은 최고예요. 저도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의 글쓰기가 다 이야기 한 40개 이야기예요. 희한하게 둘 다 되게 한 40개 이야기. 그러니까 3, 40개 이야기를 쓰면 책이 한 권이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깨달은 거, 알게 된 거, 배운 거, 이걸 붙인 거예요. 대통령께 뭐라고 글을 길게 써서 혼났어. 간결하게 써라. 근데 배운 거 아니에요. 아, 글은 간결하게 써야 되는구나. 그걸 붙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출판사에 갖다 주니까 재밌고 뭐 유익하긴 한데, 이거 그냥 주관님 얘기잖아요. 그런 거. 그거를 우리의 이야기로 확장해야 돼요. 이거 내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당신에게도 해당이 돼. 그래야 읽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주게 만드는 게 인용이에요, 인용. 내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확장시키는 게,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누구도 이렇게 말했고, 누구 어떤 이런 이론도 있고, 이런 걸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경험이 없는 사람 없어. 경험 써줘. 구체적이고 솔직하게만 쓰면 돼요. 그래서 그 경험에서 얻은 의미, 그건 나밖에 몰라요. 그것도 누가 대신 써줄 수 없어요.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붙여. 그리고 인용은 널려 있어요. 인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책도 되고 글도 되고 다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경험으로 쓰라는 거고요. 몇 개 했죠?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 카운트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지 말고 고쳐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고 3월 달에 관저로 부르셔가지고 2시간 동안 내 글을 어떻게 쓰지 말라는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게 32가지였어요. 그걸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고쳤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나는 나름대로 이제 32가지를 다 지켜가지고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당연히 또 고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추가되는 거죠. 그게 계속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오답 노트죠. 나는 이렇게 쓰면은 이걸 오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그게 추가가 되니까 점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내가 알아가게 되죠. 아, 이런 것은 이렇게 안 쓰시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이제 어느 정도 잘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나한테 가져와 보세요. 내가 내 글을 잘 쓰려면 나의 오답 노트가 많아야 돼요. 이건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야 되고 그 오답을 안 쓰면 내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노무현 대통령이 32가지 불러주시듯이 먼저 내가 만들어야죠. 나도. 한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글쓰기 뭐 이런 걸 쳐보시고 보고서든지 뭐 연설문을 쓰셔야 되는 분은 연설문 이런 걸 쳐보시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쓰면 안 된다는 오답들이 쫙 나오잖아요. 다행히 글쓰기 책이 거의 매주 나오는 것 같아요. 신간이. 1년에 한 200~300권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도 네이버에 글쓰기를 검색창에 치고 책 코너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강원국의 글쓰기. 아니 그거 희한하대. 그거 뭐 광고도 아니고 기억니은 순도 아닌데 제일 처음에 강원국의 글쓰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책이 뭐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의 글쓰기예요. 유시민의 글쓰기가 어디 있나 보는데 그 다음에 안 나와. 유혹하는 글쓰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게 어떤 순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보고 뭐 그런 건지 책이 팔리는 순서 같지는 않고 강원국의 글쓰기가 엄청 팔리긴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글쓰기보다 훨씬 많이 팔려요. 책을 잘 썼다는 얘기죠. 거기에 가서 쳐보면요, 이제 목차만 봐도 엄청 많아요. 어떻게 쓰지 말라는 얘기가. 또 저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가보면 글쓰기의 책 서평 무슨 뭐 독후감에 오답들을 많이 정리해 놨어요. 강원국의 글쓰기에도 제 오답 노트를 밝혔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자기만 나의 오답 노트를 만드시고 그건 종이 한 장에다 이렇게 딱 정서를 해보세요. 30가지 딱 골라서 해보시면 딱 그 정서하는 순간 저는 그 순간부터는 그렇게 안 쓴다고 생각해요. 한번 써본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신 분은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정리하는 것을 많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또 한 좀 시간 지나가지고 또 추가 새로운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정서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안 쓰겠다는 걸. 그걸 계속 늘려가시면 글을 잘 쓰시게 돼요. 해밍웨이나 이런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에 오답 노트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치는 거고. 그래서 쓰는데 너무 무게중심을 두지 마시고 고치는데 두시는데 고치려면은 이제 오답 노트가 풍부하게 있어야 고칠 수 있다는. 저도 이제 그 고치는 거를 별로 안 고쳐요. 근데 그것도 맘먹었 지금 성격이 좀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고치는 건 재밌거든요. 틀린 걸 막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글이 점점점 나아지는 걸 보는 또 즐거움도 있고. 근데 그게 좀 저는 안 되는데 어쨌든 오답 노트를 만드셔라. 그게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함께 쓰라입니다. 혼자 쓰지 말고 함께 써라. 노무현 대통령은 함께 쓰는 걸 굉장히 즐기셨죠. 어느 날 글반을 만들어 보라고. 글반이 뭐냐 했더니 청와대 안에서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보래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이 글을 쓰자고 그러시. 그래서 내가 생각난 게 집현전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거를 아무도 두르겠다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한두 번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노트북을 가지고 다 모여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제목을 정하세요. 오늘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그러면 국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 물어보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럼 누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한번 쳐봐 그래요. 그럼 쳐. 그럼 저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뭐 근거나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 내가 뭔 얘기를 하면 그것도 쳐봐. 저거에 대한 반론이 있나? 뭐 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집단 창작 같은 거예요. 그걸 나중에 퇴임 후에도 책을 그렇게 쓰시려고 그랬죠. 민주주의 2.0이라는 사이트가 그걸 하기 위한 사이트였죠. 봉화에 가셨을 때 당신께서 이제 글을 하나 쓰셨어요. 일종의 발제문 같은 거예요. 그 사이트에 이제 그거는 이제 폐쇄적으로 같이 글을 쓰는 몇 명만 공유하는 이제 그거였는데 나 이거 쓰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이제 니들이 죽을 차례다. 그러면서 딱 올리셨어. 농담이죠. 너무 다 쓰고 나서 너무 재밌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기분을 그대로 쓰신 거죠. 그게 너무 내가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강원국의 글쓰기 서문의 맨 마지막 줄을 책 쓰느라고 힘들었다. 이제는 독자가 힘들 차례다. 그렇게 썼죠. 노무현 대통령을 오마주하겠다는 생각으로. 어쨌든 함께 쓰는 걸 즐기셨어요. 저도 연설비서관이 됐을 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국민의 정부 때 경제 연설만 쓰는 행정관이었어요. 지난번에 다녀가신 고도원 비서관이 비서관이셨고. 근데 제가 이제 비서관이 되니까 뭐 외교안보 연설도 고치고 다 고쳐야 하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초안을 쓸 테니까 5명이 같이 고치자.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제가 행정관 할 때 했던 게 경제 연설만 쓰는 사람은 다른 걸 몰라요. 근데 다른 걸 모르면서 경제 연설을 잘 쓸 수가 없어요. 또 행정관이 4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4명 간에 경쟁이 일어나요. 안 혼나기 경쟁. 다른 사람이 혼나면 다행이야. 내가 아니니까.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에요. 매일매일 시험 보는 거야. 매일매일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대통령 연설을 쓴다는 중압감도 어마어마한데 이 동료 간에 또 그렇게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 쓰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안은 누군가 쓰고 초안에 공들이지 말자. 쓸 수 있는 만큼 쓰자. 그리고 같이 모여서 고치자. 동료를 믿고 초안 딱 쓰고 그걸 이제 독해라고 그러는데 독해 붙이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고치는 거예요. 거의 매일 모여야 돼요. 여사님, 대통령님, 뭐 연설문, 기고문 뭐 많으니까 많이 모일 때는 하루에 막 3번, 4번 모여야 돼요. 밤을 새워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걸 1년 딱 해보니까 고칠 게 없어졌어요. 실력이 똑같아진 거예요. 실전에서 배운 거예요. 실전에서.
글을 놓고 배운 거예요. 학습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다 배운 거예요. 일을 끝내야 같이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을 다 쏟아내요. 주에 짜서 다 쏟아내. 그래야 집에 가니까. 그냥 그 나온 걸 보고 아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아 이렇게 고치니까 더 좋네. 아 이런 내용도 있었네. 이걸 매일 배우는 거예요. 매일. 그 1년 하고 그걸 못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 쓰자는데 합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1년 하면서. 처음에 생각들이 다 달랐겠죠. 글쓰기 실력만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가 어떤 글을 쓰는 방향 같은 것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처음에는 달랐죠. 근데 이게 처음엔 계속 부딪혔죠. 부딪히다가 어느 정도 한 1년 되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 그게 되니까 아예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고친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의 글을 고쳐줘요. 직장에서 이제 그러죠. 상사가. 그럼 짜증나죠. 스트레스 받아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방향이 서로 달라. 근데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글을 자기 방향대로 고쳐요. 이건 더 짜증나죠. 쥐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쥐는 정답 알아? 이런 상태가 되죠. 근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5명이 누구를 가르치지도 않고 누구한테 지시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합의한 거예요. 자기가 참여해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나머지 뒤에 4년은 되게 효율이 엄청났죠. 다 아니까. 그렇게 쓰니까.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고생하면 뒤에는 이제 편해질 수 있는. 직장에서 글 쓰실 때 만약에 그런 게 되면요. 글 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날 이유가 없어요. 함께 쓰면서 그걸 맞춰가면. 정말 이심전심으로 일하게 돼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문단으로 쓰라입니다. 문단으로 써라. 다른 말로 한꺼번에 쓰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써라. 이거는 이제 일필이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작가들이 책을 하루에 다 쓰지 않잖아요. 야금야금 조금씩 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광복절 경축사는 8월에 있는데 연초부터 이제 구상에 들어가세요. 조금씩 이렇게 보태는 식으로 머릿속으로 쓰시죠. 그러니까 긴 글은 쓰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짧은 글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한 문단이라고 해봤자 서너 문장 아니면 5, 6개 문장이에요. 핵심 문장 하나 쓰고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 몇 개 쓰면 한 문단이 돼요. 나의 어떤 하나의 생각 덩어리죠. 그거를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모이면 책도 되고 뭐 글도 되고 다 되는 거죠. 저는 긴 글을 저도 못 써요. 유시민 장관 같이 뭐 항소이유서 막 이렇게 못 써요. 유홍준 장관 같이 뭐 글을 단박에 쭉 쓰지 않으면 누더기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못 써요. 그냥 그야말로 조각조각 만들어서 나중에 그 짜깁기 하듯이 우리 그 무슨 방석 만들고 할 때 그 한 거 있잖아요. 헝겊조각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제가 대통령의 글쓰기 쓰고 나서 4년 반 동안 2,800개 조각글을 썼어요. 그거 써놓으니까 강원국에 글쓰기 쓸 때 책이 써지더라고요. 내가 머릿속에 딱 체계적으로 막 정리되고 뭐
이 지식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쪼각쪼각 하나씩 써놨는데 그게 다 이어져서 책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레고 블록으로 집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이럴 때 그거 무슨 설계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각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조각이 많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글도 조각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저는 글쓰기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개요를 짜고 쓰는 방식, 집 짓기 방식이에요. 설계도를 그리고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설계도를 잘 그렸어도요. 재료를 찾다 보면 재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재료 중에 내 설계도의 집과 다른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또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이다. 이거 다른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설계도를 그릴 수 있으면 물론 이제 그게 정석이고 그렇지만 개요를 짜고 쓰는 것은 너무 어려운 작업이고 저는 책 쓸 때 목차 안 짜고 책을 썼어요.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목차를 짰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그거 가지고 목차를 짰죠. 목차를 짜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찾고 막 해야 되잖아요.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그리고 하는 것은 저는 영향이 안 돼요. 두 번째 방식은 차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 자동차 제조하는 방식.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품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서 완성차를 만드는 방식. 그건 첫 문장부터 쓰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첫 문장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방식도 첫 문장을 잘 떠올리면요. 정말 좋은 방식이에요. 문장이 문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는 첫 문장이 정말 안 떠오른다는 거죠. 그야말로 막 백지의 공포에 시달리게 돼요. 첫 문장이 안 떠올라서. 커서만 깜빡깜빡하고. 근데 제 경험으로는 글을 쓰다 보면 첫 문장은 뒤에 더 좋은 첫 문장이 떠올라요. 글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생각이 숙성이 안 돼서 무슨 막 영감, 직관이 있고 막 뮤즈가 찾아오는 사람은 좋은 첫 문장을 떠올릴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처음부터 첫 문장이 안 떠올라요. 낱말 퍼즐 맞출 때 아는 칸부터 채우다 보면 왼쪽 윗칸이 채워지는 거지 왼쪽 윗칸부터 채워란 법은 없잖아요. 근데 왜 첫 문장 그 어려운 거 중요한 첫 문장을 왜 처음부터 써야 되냐고요. 나중에 쓰면 더 좋은 걸 쓸 수 있고 더 쉽게 써지는데 그래서 저는 첫 문장부터 쓰는 것도 안 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날 글짓기 대회 때 제 글을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들 앞에서 읽으셨어요. 운동장에서. 그리고 읽다가 우셨어요. 첫 문장이 엄마가 돌아가셨다 했어요. 몇 달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그런 첫 문장을 쓸 수 있어요. 까뮤의 이방인에 나오는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까뮤 수준의 첫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첫 문장을 그런 걸 찾으려고 처음부터 그냥 천하의 명문을 쓰겠다고 그러면 첫 문장을 못 쓰고 있으면 100%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도 아니다. 그래서 제 방식은 선박 건조 방식이다. 덩어리를 만들어서 도크에 와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덩어리 하나 만들기는 쉽다. 문단 하나, 단락 하나 쓰는 건 쉽다. 그 문단을 하나 쓰고요. 해밍웨이 같이 더 쓸 말이 생각나도 거기다 딱 메모만 해놓고 다음 내일로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와서 전에 썼던 거를 읽고 이걸 왜 이렇게 썼지? 고치고 하나를 또 추가하는 거예요. 다음 날 와서 두 개를 읽고 고치고 또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역량이 되면 하루에 꼭 하나 쓸 필요는 없죠. 세 문단, 네 문단 써도 되죠. 그렇지만 이 방식이 좋은 것은 중간중간에 앞에 썼던 것을 독자의 눈으로
고치고 이 자기 생각을 좀 더 숙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일필휘지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부담도 덜하고. 소설가들은 다 그렇게 소설을 쓰죠. 소설가 중에 그 지금 제가 이회수 선생인지 헷갈리는데 소설을 오늘 추가할 부분을 쓸 때 항상 어제까지 쓴 걸 다 읽어본다고. 그리고 한번 고치고 오늘 조금 추가하고 또 내일은 또 처음부터 또 다시 또 어제 거까지 쓴 걸 읽고 추가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소설을 다 쓰고 나면 자기 소설을 다 외운대요. 그걸 소설을 뭐 한 300일 동안 썼다. 그러면 첫날 쓴 건 300번을 읽는 거야. 그러면 외우게 될 수 있죠. 어제 거 쓴 것만 한 번 읽은 거고. 그런 방식의 저는 글쓰기를 하자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일필휘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죠. 근데 이 방식을 하려면요. 일찍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야금야금 갈 수 있어요. 하루 전에 마감에 쫓겨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독자를 앉혀놓고 쓰라예요.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글을 쓸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머릿속에 앉혀놓고 썼죠. 그분 글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강원국의 글쓰기, 대통령의 글쓰기를 쓸 때도 저는 딱 한 명을 앉혀놓고 썼어요. 최선희 씨라고 제가 같이 직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이에요. 30대 여성 직장인이죠. 제 책은 그분들이 제일 많이 사기 때문에 30대 여성 직장인들. 그분들의 대표로 그분을 머릿속에 앉혀. 이비 화이트가 그랬죠. 인류에 대해 쓰지 마라. 한 인간에 대해 써라.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정하는 게 1번이에요. 독자를 앉혀놓고 쓰려면. 내 독자를 딱 정하는 거. 유언편지를 쓸 때 국군을 상대로 쓰면 안 돼요. 군대 가 있는 누구 하나를 딱 정해야 돼요. 외삼촌이건 뭐 오빠건 형이건 친구건.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는 거야. 세 번째는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느끼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 연애 편지를 쓸 때는 그렇게 써요. 편지를 쓰다가 혼자 웃기도 하고 그 반응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쓰면 상대가 웃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아주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앞에 두고 말을 하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독자를 정하지도 않고 그냥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할 말도 별로 없어요. 글이 점점 추상화돼요. 그리고 글이 문어체가 돼요. 읽는 사람도 이렇게 와닿지를 잘 않아요. 이 회사에서 보고서 썼을 때 글로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와닿질 않아. 그럼 쓴 사람을 불러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아 무슨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해가 바로 돼. 그럼 왜 그렇게 쓰지? 이렇게 쓰셨어요? 그분은 독자를 머릿속에 앉혀놓고 말하듯이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고 반응을 느끼며 쓰시고. 그래서 그 독자가 아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찬찬히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됐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으로는 독자를 앉혀놓고 쓴다는 건요. 독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위해서. 위해서 쓴다는 건 예를 들어 제가 글쓰기 책을 쓴다 그러면 매 책을 읽고 독자가 글을 쓰는 거에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쓰는 거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저는 되게 세 가지를 가지고 써요. 첫 번째는 글쓰기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배운 글쓰기
팁을 좀 알고 그런 글쓰기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 책을 읽고 아, 글쓰기라는 게 뭐 별거 아니네.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 책을 읽은 분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아, 나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내 책을 다 읽고 나면 나도 한번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도 글을 써볼까? 글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 그리고 글쓰기 팁을 알려주고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어떤 글쓰기 의욕 같은 걸 갖게 해주면 내 책을 읽은 분들에게 보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독자가 뭘 받아가게 할 건지, 아, 독자가 모르던 걸 알려줄 건지,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 건지, 재미를 줄 건지, 뭔가를 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는 걸 생각하면서 쓰는 게 결국 독자를 위해서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어떤 반응이든지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쓰는 거죠. 사실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꺼리면 글을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좋은 반응만 생각하면서 쓰면은 독자 눈치를 계속 보게 돼요. 나쁜 반응이 걱정되면 글을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악플이건 어떤 지적이건 간에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쓰는 거죠. 실제로 그냥 독자한테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악플이 달려요. 뭐 악플이랄 수도 없지만 하여튼 저한테는 아픈 댓글이 달리죠. 그럼 저는 가서 고맙다고 그래요. 그럼 그분이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래요. 이럴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게 신경 쓰이고 막 그 정말 저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제가 그런 걸 이렇게 견디는 힘이 좀 약하거든요. 누구한테 혼나는 거 되게 무서워하고 그냥 배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글이라는 게 내가 문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학을 하는 사람은 발끈할 수 있어요. 자기 작품이니까. 작품에 대해서 갖다붙어 얘기하면 화가 나죠. 근데 내가 쓰는 글은 작품이 아니에요. 제품이에요. 내 글의 사용자는 독자인데 고객이에요. 그 고객이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고객이 마음에 안 들면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고객 말 들어야죠. 내가 고객을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아,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래야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내가 작품을 쓰고 뭘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건 고객하고 싸워야죠. 어쨌든 저는 그게 독자를 앉혀놓고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관찰로 쓰라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유심히 관찰하는 분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질문이 많다는 것은 뭔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글은 보는 만큼 쓰는 거죠.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죠. 관심을 갖는다는 게 다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세월호에 대한 글은 쓸 수 없죠. 관찰로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장 간단한 게 묘사죠. 묘사. 진짜 육안으로 눈으로 보는 대로 쓰는 거.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앞에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잘못하면 신고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묘사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거 글 쓰기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인터뷰 기사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인터뷰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나는 굉장히 글감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 이제 경험으로 쓰라고 그랬지만 경험은 내 경험만 쓸 필요는 없거든요. 남의 경험이 써도 돼요. 그걸 사례라고 그러죠. 더 나가서 사실은 고사성어 무슨 우화, 설화, 전설 무슨 이런 데 있는 그 다 그것도 이야기들이죠.
역사는 정말 이야기의 보고죠. 이제 사실 그런 것까지로 이제 확장이 되는데 어쨌든 남의 인터뷰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을 알 수 있고 그게 이제 사례가 되고 그런 것도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 그것도 저는 관찰이라고 생각해요. 그 관찰을 많이 하면 인터뷰 기사 한 3분 투자해가지고 한 사람 60년 인생을 그 사람 60년이란 세월을 들여서 깨달은 거 이런 것을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관찰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인과관계를 따져서 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벌어진 이유와 원인, 그 일이 미칠 영향과 파장, 그 다음에 다각도로 봐라. 여러 면을 봐라. 첫째, 둘째, 셋째 여러 면을 봐라. 그 다음에 구조를 봐라. 구조를 봐라. 한 사람을 보지 말고 구조를 봐라. 이제 구조를 보는 방식이 뭐 우리가 이제 그 엠리시 방식, 미시 방식, 뭐 맥킨지에서 본다는 그런 방식도 있고 스왓 분석 같은 것도 나는 이제 뭐 구조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안 돌리고 이제 구조 전체를 보는 그런 것과 함께 빠뜨리지 않고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보는 방식이라고. 사실은 보는 방식 중에는요. 본질을 파악하는 거 깊게 들여다보는 거죠. 어떤 전망이나 예측을 하는 거 멀리 보는 거죠. 넓게 보는 거, 시야를 넓게 보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빠진 게 없이 꼼꼼하게 보는 거. 비교해서 보는 거 글쓰기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 또 구분해 보는 거, 분류해 보는 거. 그다음에 비유해 보는 거. 이런 거 다 보는 거죠. 가설을 세워 보는 거. 만약이라는 걸로 가정해 보는 거. 거기서 이제 상상이 나오고 그런 거죠. 이 관찰에 대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쭉 항목을 써놓고 글을 쓸 때 그걸 참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책이나 글쓰기 책이나 진짜 관찰을 중시해요. 관찰이 단순히 무슨 묘사를 잘하라 이런 게 아니죠. 관찰은 결국 자기 생각을 만드는 법이고요. 그 생각이 글이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분의 보는 방식 중에 또 하나는 역발상이에요. 통념 고정관념을 뒤집어 봐라. 그게 다 보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들을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그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모방으로 쓰라입니다. 모방으로 써라. 모방으로 쓰라는 것은 모방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종의 문체. 문체가 모방의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글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가 어떤 글감을 모방하는 거죠. 사실 글쓰기는 글감이 있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문체가 있으면 쓸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내가 안 갖고 있을 때 또는 초심자가 글쓰기를 시작할 때 저는 모방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모방하는 방법은 일단 문체를 모방할 저는 노무현 대통령 문체를 여전히 지금도 모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단문으로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김훈 작가의 문체를 담고 싶다. 그러면요. 김훈 작가의 책을 다 읽는 거예요. 소설을. 제가 최근에 만난 이국종 교수. 김훈 작가하고 똑같이 써요. 그 무슨 책이더라? 무슨 아워? 골든 아워. 그 책 한번 서점에 가서 그냥 한번 보세요. 김훈 작가가 쓴 것 같아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훈 작가의 책을 다 읽었대요. 김훈 작가를 정말 좋아한대. 김훈 작가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지금 골든아워가 거의 베스트셀러 3등 안에.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진짜 문체가 좋아요. 그래서 한 작가의 담고 싶은 작가의 책을 다 읽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수십 개를 읽거나 더 빨리 하려면 뭐 필사도 좋고 아니면 그분의 문장을 한 20, 30개 외우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암송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그 문체를 내 문체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저도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문체를 모방하는 거가 하나고요. 글감을 모방하는 것은 그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전북대 강준만 교수 칼럼을 제가 2000년에 그분 칼럼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공부를 했냐면 그분은 칼럼을 어떤 내용으로 쓰느냐를 가지고 공부를 했죠. 칼럼을 출력해서 그 칼럼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떤 고사성어를 인용했으면 고사성어 인용 이런 걸 쓰는 거죠. 일화 소개. 예. 그래서 그 한 20편, 30편만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강준만 교수가 칼럼을 쓰는 데 있어서 쓰는 그런 구성 요소들, 글감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죠. 그걸 정리를 해놓으면 내가 칼럼을 쓸 때 그걸 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강준만 교수 칼럼 딱 하나만 출력을 해서 그분이 시작을 무슨 뭘 갑자기 대화를 딱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어. 또는 뭘 질문을 하면 시작을 했어. 아니면 내가 어떤 거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시작을 했어. 또는 뭐 어떤 정의를 딱 내리면서 시작을 했어. 그걸 그대로 나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뭐 일화를 소개했어? 나도 내 일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쓸 수 있어요. 연설문을 잘 쓰시고 싶다? 청와대 저기 대통령 비서실 가서 연설문 하나 출력하셔가지고 그 연설문 대로 쓰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모방이라고 생각해요. 독서를 많이 하면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자기도 모르게 모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문체를 익히고 아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쓰는 거구나.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러면 글을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방으로 쓰라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요약으로 쓰라인데요. 방법은요. 제가 이렇게 저도 글을 써보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해서 대부분 써요. 근데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 정말 어려워서 글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눈으로 보면서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정리하는 방법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 그냥 볼 수 있는 문자로 글로 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을 다 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거야, 다. 생각나는 걸 다 치는 거야. 기억나는 것도 다 치고.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자료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그걸 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막상 쳐보면 아 이걸 주제로 하면 좋겠구나. 이걸 첫 문장으로 하면 좋겠구나. 아 요건 불필요하구나. 요약도 하고 정리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시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습관으로 쓰라입니다. 습관으로까지 하면 몇 개 얘기하는 거죠? 10개밖에 아니라고요? 아, 14개. 지금 몇 분 됐어요? 지금 1시간 된 거예요? 몇 시에 시작했죠?
원래 난 2시 반부터로 알고 왔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1시간 얼마요? 1시간 10분. 10분 남은. 네. 질문 안 받아요? 습관으로 쓰라는 것은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글 쓰는 사람들은 다 습관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습관으로 쓰는데요. 우연히 대통령의 글쓰기를 쓰면서 습관으로 쓰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습관으로 쓰려면 해야 될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글이 잘 써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좀 있는 데서 잘 써지는지, 혼자 있을 때 잘 써지는지, 새벽녘에 잘 써지는지, 아주 심야에 잘 써지는지, 조용한 데서 잘 써지는지, 약간 좀 소음이 있는 데 잘 써지는지 그걸 아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그 환경에 하루에 한 번씩 자기를 노출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잘 써지면 하루에 한 번씩 카페를 가는 거예요. 저는 산책할 때 글이 잘 써져. 그럼 산책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글을 쓰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잘 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길에 또는 퇴근길에 휴대폰에 글을 쓰면 좋죠. 어쨌든 잘 써지는 환경에 노출을 하는 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노출을 하기 전에 자기만의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냥 노출만 하면은 습관이 안 들려요. 예를 들어 김훈 작가가 글을 쓰기 전에 연필을 깎는데 계속 연필을. 이회수 선생은 글 쓰기 전에 글 쓰는 옷으로 갈아입고 글 쓰는 방으로 간대. 또 누구야? 하루키는 글 쓰기 전에 뭐 조깅하고 수영하고 글 쓴다잖아요. 그러니까 글 쓰기 전에 자기만의 루틴을 갖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의 글 쓸 때는 산책하고 아메리카노 커피를 사서 그 다음에 씻고 글을 썼어요. 20 며칠 동안 하나도 안 써졌어. 근데 20 며칠이 되는 날 아메리카노 커피를 딱 테이크아웃 했는데 집에 가서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서 머리를 감는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이 얘가 습관이 들린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습관이 안 들리니까 글을 안 쓰려고 계속 버텼던 거고.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20 며칠 동안. 알랭드 보통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두려움이 글을 쓰는 두려움보다 더 커지면 사람은 글을 쓴다. 공부하는 거 괴롭죠. 그렇지만 공부를 안고 있는 것도 즐겁지는 않아요. 괴롭죠. 그 괴로움이 커지면 책상에 앉아요. 책상에 앉았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해졌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 상태가 편안해졌다는 것은 그 전까지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그런 상태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괴롭혀야 돼요. 그게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글 쓸 거라고 겁주고 진짜 쓴다고 계속 그러면서 괴롭혀야 돼. 의식을 치르면서. 그래서 그 자기 의식을 치르고 매일 시도하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항복을 해요. 도와주는 대로 바뀌어요. 글쓰기를 오히려 도와주는 대로. 내가 머리 감을 때 막 생각을 던져주는 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습관으로 쓰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몰입으로 쓰라입니다. 글쓰기는 그 자체가 몰입행위예요. 그러니까 몰입을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써줘. 그러니까 내가 언제 몰입이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 제목만 얘기할게요. 전 5가지 경우에 몰입이 잘 됐어요. 제 경험으로. 첫 번째는 절박했을 때. 대통령 연설을 쓸 때.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목전에 닥친 연설. 이 발등에 불을 끄는 데만 집중한 거죠.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그것에 몰입이 돼요. 몰입이 되면 답을 찾아요. 여러분들 글이 안 써지면요. 다른 거 이것저것 생각하면 글 안 써져요. 그 써야 될 글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누군가 대화할 때도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 주제에 몰입이 되고요. 답을 찾아내요.
두 번째는요. 위험하다 생각할 때요. 위기일 때 그때 몰입이 돼요. 담아묻을 때 시간이 없을 때 몰입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모래시계 뒤집어 놓고 스톱워치 켜놓고 글을 써요. 정말 써야 될 글이면. 그러면 뇌가 몰입해요.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 위기의식을 이렇게 조장하면 돼요. 얘가 모래시계가 계속 떨어지면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위기를 조성하고 글을 쓰시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선생님, 감독 선생님 줄여야죠. 책상에 있는 거 다 치우세요. 그때 막 넘길 때 상태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 노트를 막 넘길 때 뇌가 그런 상태가 되면요. 진짜 잠재 역량을 끌어올려요. 그런데 막 직관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몰입될 땐 재밌을 때예요. 근데 뭐가 재미는 어디서 왔느냐 봤더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 페이스북을 할 때 반응이 올 때 사람은 재밌어요.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누가 알아줄 때, 좋아요 개수가 늘어날 때, 친구 신청이 올 때. 제가 5,000개 딱 채웠잖아요. 한때 막 좋아요가 1,000개도 넘었어요. 빠져들게 돼요. 몰입이 돼요. 계단에서 굴렀어요. 여기 얼굴을 긁었고 갈비뼈 2대 금이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셀카를 찍고 있어요. 숨도 안 쉬어져요. 숨도 갈비뼈에 금 가면. 근데도 그 상태에서 셀카를 찍어요. 이거 올리면 대박이거든. 좋아요가 이건 뭐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건 이거 올리면. 또 하나 재미가 있을 때는요. 내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탁월해진다는 것을 느낄 때, 제가 블로그 할 때. 게임이요. 게임에 애들이 빠지는 건요. 물론 반응도 있지만 게임은 항상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게임에 중독이 돼요. 몰입이 되는 거죠. 제가 블로그를 해보니까 내가 탁월해지고 있는 걸 느끼겠어. 이전 글이 다 허접한 걸로. 이전에 내가 쓴 글이 다 허접해요. 옛날에 글쓰기는 남과 비교하는 글쓰기였는데 블로그에 계속 글을 쓰니까 그냥 나 자신의 과거와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요. 아, 그럼 앞으로 더 나아지겠는데? 그래서 점점 더 거기에 더 빠져들고 싶어요. 앞으로 그냥 한 4, 5년 전 글은 막 이게 중학생이 쓴 것 같아.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4, 5년 후에는 막 유시민 장관 이런 분들 뭐 택도 없지 내가 훨씬 앞서게 되죠. 이렇게 기대가 있을 때 사람은 막 더 쓰고 싶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 빠져들면요. 막 앞날이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고 막 설레요. 그럴 때 재밌죠. 글 쓰는 일이. 그 다음으로 제가 어떤 관심사가 생겼을 때요. 제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사가 거기에 그냥 늪같이 빠져드는 거예요. 뇌과학 궁금하고 문학, 심리학, 철학 막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글쓰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이런 것들에 궁금해지고 막 이런 데 빠져드는 거예요. 이 빠져든다는 게 글을 안 쓸 때도 글을 써요. 길을 가다가도 뭐 갑자기 생각이 나고 이렇게 돼요.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글 쓰면서부터는 TV에 무슨 글쓰기 뭐가 나오면 그냥 TV 앞으로 막 가게 되고 그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내가 그걸 쳐다보질 않았죠. 근데 이제는 그거에 막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 글을 막 써놓으니까 이 써둔 거에 뭐가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의미 없이 들리고 읽히고 보였는데 이 써둔 게 있으면서부터는 이거 써둔 것과 이 보이는 것이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와서 이 덩어리에 붙는 거예요. 이 표면적이 생겼으니까 써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의미 있게 와닿지를 않아요. 관심사가 없는 사람은 내 관심사가 아무것도 없으면 붙는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몰입이 될 때는요. 목표가 생겨 꿈이 생겼을 때예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국어 사전을 열어놓고 쓰라는 건데 뭐 간단해요. 생각난 단어 쓰지 마시고요. 국어 사전에 쳐보시고
생각난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를 찾아서 그걸 쓰세요. 이미 쓰신 거면 쓰신 것을 단어를 좀 쳐보시고 더 좋은 단어, 유의어가 쭉 뜨니까 그 유의어 중에 더 좋은 단어로 바꾸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어휘력을 계속 키우시라는 거. 글도 좋아지고 어휘력도 커져요. 그냥 뭐 화난다 이런 말 하나만 쓰지 마시고 화난다, 성질을 낸다, 노기를 띈다, 노엽다, 분노한다, 격분한다, 뭐 여러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는 재미를 찾아보세요. 안 쓰던 단어를 자꾸 써보시고 그럴 때 이제 글이 좋아지고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몇 개입니까? 많이 했네요. 많이 했어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 이제 질문을 받을게요. 일단 쓰고 자주 써라 이 말인데요. 제가 글 쓰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정말 글쓰기는요. 일단 착수를 하면 써져요. 시작하지 않을 때 한 줄이라도 쓰지 않았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동트기 전 정말 제일 어두워요. 희한하게 한 줄을 쓰기 시작하면 쓸 말이 없었는데 한 줄 쓰기 전까지는 쓸 말이 없었는데 쓸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단 뭔가를 써놓으면 얘가 이제 그게 이제 작동 흥분 이론 뭐 자이가르닉 효과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가 이제 뇌가 뭔가를 글을 쓰기 시작해요. 두 번째 자주 쓰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잘 쓰려고 해요. 그런 마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자주 쓰지 않는 이제 주로 이제 학교 다닐 시절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한 20몇 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적게 쓰면서 글에 대한 안목이나 자기 글을 이 정도는 써야 되는 기대치는 가장 높은, 그러니까 잘 쓰고 싶은 의욕이나 이런 욕심은 가장 큰데 가장 글은 안 쓰는. 학교 다닐 글을 써본 적이 없죠. 외국 애들 같이 평소에 글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무조건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건 철칙이. 유시민 장관이 잘 쓰려면 많이 써라. 많이 읽고 많이 써라.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많이 쓰면 잘 써요. 이게 왜 많이 쓰면 잘 쓰느냐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않더라고. 이 많이 쓰면요. 많이 쓰면은 어쩌다가 얻어 걸려요. 글이 어쩌다 보면 한 번씩 잘 쓰는 글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성공 경험이 자신감을 키워요. 글을 많이 쓴다는 것은 글을 완성시켜 본 경험이 많다는데 그 양적으로도 자신감을 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는 좀 글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많이 쓰는 사람은 이게 낯설지가 않잖아요. 익숙한 것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감정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행동의 지배를 받아요. 많이 하면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뇌가. 이렇게 되니까 나는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글을 가끔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끔 쓰기 때문에 부담은 훨씬 커요. 그 가끔 쓰는 글에 욕심은 더 내요. 뭐처럼 이게 한번 쓰는데 이번에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매일 쓰는 사람은 오늘 못 보여준 거 내일 보여주지 뭐. 내일 또 쓸 건데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부담 없이 썼는데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 힘이 더 들어가니까 욕심도 더 내고 막 이러면서 더 못 써. 그러니까 더 안 쓰려고 그래. 부담이 너무 되니까. 아, 다음에 쓰면 내가 잘 쓸 거야. 유보해 두려고 그래. 그래서 글을 더 안 써. 안 쓰니까 뭐 잘 쓸 수가 없죠.
이것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라는 거죠. 일단 쓰시고 많이 쓰시고 하다 보면 잘 쓰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내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주문을 외우고 써요. 1번, 내 글에 나보다 남들은 그다지 관심 없다. 2번, 글은 반드시 써지는 순간이 온다. 3번, 내가 지금 천하의 명문을 써야 되는 거 아니다. 4번, 이거 못 쓴다고 죽고 살 일 아니다. 5번, 글 쓸 기회는, 나를 보여줄 기회는 오늘만 있는 거 아니다. 오늘 못 보여준 거 내일 보여주면 된다. 7번, 내가 지금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글을 쓸 수도 없는 상황.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글을 쓴들 누가 읽어주겠는가. 그게 난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글을 안 읽어준 글은 쓸 이유가 없고, 글을 안 쓰려면 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말과 글이 나거든요. 근데 나를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럼 그냥 투명인간처럼 사는 거죠. 방만 축내고 사는 거죠. 그런 삶이 의미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내 어떤 삶의 어떤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쓸 수 있고 그만큼 건강하고 다 있는 쓰시면 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